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듀의 송유호입니다. 자, 올해 시험 치러진 2025년도 지적전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올해 문제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제1편 법률편에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실무 쪽에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법률편에서는 항상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이죠. 여기서 4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서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문항 정도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득점할 수 있었을 거고요. 무인 비행장치 측량 자격 규정에서 용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약간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무 쪽에서는 총론에서 한 문제, 지적정보에서 하나, 자료구조에서 한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3문제가 나왔고요. 공간정보체계에서 전체적으로 6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2025년도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의 20문항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둬서 출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공간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용어, 그러니까 공간정보 융합 기술과 관련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오픈 API, 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용어로서 출제가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의 기출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의 어떠한 기출 유형하고 쭉 봤을 때 약간 법률편에서는 특이한 내용이 없는데 실무 쪽에서는 기출의 패턴과 약간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용어 문제,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라고 하는 용어 문제가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출제됐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기출문제만 풀어봤을 때 약간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출문제 꾸준히 풀어봤고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봤다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측량학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는 지적전산학개론이 조금 지적측량보다는 난이도가 높게 출제됐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용어는, 가는 컴퓨터 속의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세계,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디지털 트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동일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이미 기존에도 나왔어야 될 문제였지만 나오지 않다가 올해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니까 이때쯤에 나올 만한 문제였지만 25년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는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오픈 API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어들 문제들이 한 4문제 이상 출제가 된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이미 다 풀어왔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 2번 데이터 언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언어죠. 그럼 보시면 그란트는 제어 맞죠? 크리에이터 정의어 맞죠? 드랍은 조작어가 아니라 정의어고요. 인서트는 제어가 아니라 조작어예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란트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고요. 크리에이터, 테이블 생성하는 거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3번 공간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메타데이터는 즉 공간정보의 전반에 대한 목록과 색인을 제공하고 중복성을 배제하고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요소에는 생성시간, 수집 방법, 투영법, 좌표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은 국제측량사 연맹 FIG의 기준에 따른다. FIG의 기준에 따라 국제측량사 연맹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ISO 19115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 KSX iOS 1912로 19115를 활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우리가 품질검사 부분에서 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4번. 자, 연속 지적원도.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연속 지적원도 제작 순서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출제가 예상됐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의 제22조를 보게 되면 연속 지적원도 제작 순서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요약했어요? 1준 5, 그죠? 1준 5접 행품성 이렇게 요약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1준 5접 행품성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1준 5접 행품성. 일람도 제작, 준비도 제작, 오리정비, 접합, 행정구역 경계 작성, 접합 성과품 작성, 성과검사. 1준 5접 행품성. 그래서 1준 5 벌써 나왔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겁니다. 법률편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이에요. 이쪽에서 시험에 이제 출제가 꾸준하게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5번 또 나왔네요. 자,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상 지적원도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좌표를 독치할 때는 도각의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좌하단. 해당 도면의 좌하단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입력되는 좌표는 해당 도면 좌하단점의 요 점을 도각선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단답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6번. 표준화기구와 관련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ISO TC211이라든지 OGC라든지 CEN TC287은 전부 다 표준화기구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겠고요. 7번. 이 문제는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오픈소스. QGIS가 되죠. 나머지 아크GIS, 지오메디아, 오토캐드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유료 버전이라는 거죠. 오픈소스가 아닌. 결국은 정답은 QGIS.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쉐입 파일의 형식을 지원하겠고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GIS 관련된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QGIS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 8번. 여기 사물인터넷, 그죠?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트라 및 서비스 기술을 우리가 IoT, 그죠?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용어로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고요. 문제에서도 아마 사물 인터넷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단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느낌으로도 우리 도로하고는 도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건물. 토지가 들어와도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로가 아닌 무엇이다? 건물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의 제13조의 2의 단위 업무가 이렇게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들, 요 GIS 건물 통합정보관리. 토지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과 관련돼서 개별 공시지가 관리, 주택관리, 그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와 관련돼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와 용도지역 지구관리, 기타적인 내용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GIS 도로 통합관리, 통합정보관리는 도로가 아니라 건물로 들어가야 되겠죠.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지적원도 수치 파일 성과 검사 계획에 포함하는 품질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보면 품질의 정확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거 생각나요? 완전성, 위치 정확도, 논리적 일관성 이런 것도 생각나죠. 자,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성과 검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 정확성, 주제의 정확성을 포함해야 된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메타데이터 요 표준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주제의 다양성이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1번 무인 비행장치 측량 작업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4개의 용어가 있거든요. 수치 표면 자료, 그 다음에 표면 모델, 지면 자료, 표고 모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수치 표고 모델은 수치 표면 자료를 이용하여 격자 형태로 제작한 지표 모형이 아니라 여기 지면 자료를 통해서, 그죠? 제2조의 12호를 보게 되면 수치 지면 자료를 통해서 격자 형태로 제작한 지표 모형을 D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자, 아리랑 5호. 아리랑 5호는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이고요. 아리랑 5호부터 능동적 탐측기인 쌀을 탑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리랑 5호 위성과 탐측기의 특성이 같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국은 보기 4개 중에 능동적 탐측기인 쌀을 탑재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레이다셋 3번이 정답이 돼요. 아이코노스 위성이라든지 랜드셋이라든지 아리랑 3호는 전부 다 수동적 탐측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리랑 5호는 레이더 방식인 요 쌀을 탑재해가지고 능동적 탐측기 탑재한 거죠. 능동적 탐측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상 조건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보기 중에 능동적 탐측기를 탑재한 게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테이블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작업이 발생하면 실행되는 사용자 정의문은,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에요.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수정됐을 때 연결된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크롤링은 검색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아마 우리 문제 모의고사라든지 예상 문제에 크롤링이라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시험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13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설명했던 용어만 잘 들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위상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상구조는 공간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객체 간의 공간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공간 분석의 비효율적이다. 이건 스파게티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5번. 이 문제는 요 부분, 이게 키워드예요. 그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이니까 뭐가 될까요? 오픈 API 되겠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V월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오픈 API. 이 문제도 제가 공간 정보와 관련된 용어로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언급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문제를 풀어봤었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으로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토콜, 도구 같은 집합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는 것을 오픈 API.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처음에 제가 언급했듯이 올해 시험 문제 특성, 용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했다라는 게 2025년도 지적 전산학개론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6번. 부울연산,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AND니까 두 개가 참일 때만 참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은 0, 0, 0, 1이 되겠네요.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뭐예요? 0이 되겠죠. 가에 들어갈 거 일단 0이고. 그 다음에 OR은 어느 하나가 참이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고, 얘 참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고, 참.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건 1이에요. 그러니까 0,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XOR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만 참이에요. 그러면 거짓이니까 거짓이고, 참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는 1, 여기는 참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0,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건 다에 들어갈 건 0이죠. 010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2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작년에도 아마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약간 변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7번.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연속 지적도를 수치 지형도의 도로 경계, 하천 경계 및 행정 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편집 지적도,
지적 편집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급해서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는 1번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17번의 정답은 3번. 18번.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은 전산학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지적 측량학에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1번이죠. 변환 계수란 3차원이 아니라 몇 차원? 2차원 헬머트 변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계수를 우리가 변환 계수다라고 칭합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변환 구역, 세계 측직의 변환, 공통점 모두 올바르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변환 계수에서 설명이 잘못됐네요. 19번. 이미지를 GIS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세계의 좌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표준좌표계 등록을 의미하는 것을 지오 레퍼런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오 레퍼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레스터 데이터, 즉 이미지가 되겠죠. 여기에 실세계 좌표를 할당하는 과정을 지오 레퍼런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번. 시험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모든 파일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자, 작업 파일명 부여 기준에 보게 되면 모든 코드에 파일명에 뭐가 들어가요? 행정 코드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존에 기출됐었던 문제랑 거의 동일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도 지적전산학개론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어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문제의 특징은 용어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공간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그 기술들, 그러니까 공간정보 융합 기술과 관련된 용어 문제들이 좀 출제가 좀 됐었고 과거의 기출의 어떠한 패턴과 약간 다른 형태로 좀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았지만 80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2025년도 지적전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